안녕하세요. F3 머니빛입니다. 최근 미국 나스닥은 물론이고 한국 코스피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주변 이야기를 들어봐도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거나 꽤 벌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는데요.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보면 다들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하나? 아니면 다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가야 하나?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계좌는 지금 시장지수 ETF보다 더 잘 벌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장이 크게 오르는 장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종목 골라서 12% 수익을 냈어도 사실 그냥 시장지수 하나 사둔 사람보다 성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내 노력과 시간이 오히려 아쉬운 결과로 돌아온 것이죠. 시장은 다 올랐는데 왜 내 계좌는 생각보다 잠잠할까? 그 답은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 같은 평면적인 비교에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자산을 키우는 투자의 대가들은 지금 이런 이분법으로 판을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보다는 시장의 사이클과 구조 속에서 거대한 돈줄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투자법의 기준을 점검해보고 전문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진짜 기준과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구조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AI 중심부에서 터진 투자 자금이 한국의 반도체와 전력망 같은 주변부 인프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짚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워렌 버핏이나 빌 에크먼 같은 대가들의 최근 포트폴리오를 통해 그들이 리스크를 분산하고 판을 짜는 시나리오 프레임을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흐름 위에서 내 계좌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점과 실물 원자재를 활용한 실전 자산 배분 구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하기보다는 시장의 사이클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떤 구조로 배치해야 소외되지 않는지 판단하는 프레임을 정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시장의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면서 미국 주식이 좋냐, 한국 주식이 좋냐라며 국적을 두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실제 자금의 흐름을 보면 두 시장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돈이 시작되는 중심부이고 한국은 그 돈이 흘러 들어오는 주변부 인프라인 셈입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엔진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자료를 보다시피 2026년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약 7,2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불과 4년 전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공급보다 앞서 나가는 기대와 수요 AI라는 기술이 아직 우리 일상에서 완벽한 생산성 향상으로 실현되기 전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면서 앞다투어 돈을 퍼붓고 있는 단계입니다. 즉, 공급이 확대되기 전에 기대로 인한 수요가 먼저 폭발한 상황인 거죠. 이 막대한 자금은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망을 깔고 대형 변압기를 배치하는 데 쓰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 그리고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이 이 인프라 시장으로 가파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국면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시장이 대결이 아닌 연결로 들어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짓고 싶어도 한국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서버를 가동할 전력망과 대형 변압기, 장비와 소재도 아주 필수적이죠. 결국 미국 중심부에서 터진 거대한 돈줄이 공급망의 길목을 타고 한국의 반도체, 전력기기, AI 인프라 기업들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겁니다. 최근 한국 시장의 일부 섹터가 강하게 움직인 것도 한국 경제 전체가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라 미국의 AI라는 투자가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꼭 이해하고 싶었던 현상이 있습니다. 왜 한국의 인프라 수혜주들이 미국 주식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까요? 답은 바로 시가총액의 체급 차이에 있습니다. 미국 AI 테크 기업들의 체급은 수천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거대합니다. 반면 한국의 전력기기나 반도체 부품사들의 체급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거대한 호수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조그마한 수로로 유입되면 수로의 물결은 훨씬 더 거세고 격하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금의 절대적인 규모에 비해 한국의 기업들의 시총 그릇이 작기 때문에 돈이 조금만 유입되어도 주가가 훨씬 강하게 튀는 구조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미국을 살까, 한국을 살까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AI 인프라 사이클 안에서 내 자산이 어느 길목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본질적입니다. 자금을 주도하며 장기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중심부 미국 빅테크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 자금을 받아내며 단기적으로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주변부 길목 한국 같은 인프라 산업을 잡을 것인지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관점에서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AI 사이클 속에서 시장이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대형 기관들과 투자 대가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을 짜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자료가 바로 13F 보고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굴리는 대형 기관들이 분기마다 자기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장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 자료를 볼 때 누가 무슨 종목을 샀다더라 하는 이름에만 주목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행간은 종목명이 아니라 그들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시나리오 프레임과 행동 양식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2026년 1분기 13F 보고서는 자산 시장에서 상징적인 사회적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어온 워렌 버핏 회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나고 신임 CEO인 그레그 에이블이 정권을 쥐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버핏 시대의 첫 포트폴리오를 선보인 분기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명가가 새로운 선장을 맞이한 이 시점에 월가 대가들의 장부에서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 장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똑같은 하나의 기업을 두고 대가들의 확신이 정반대로 갈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입니다. 버크셔의 새로운 수장이 된 그레그 에이블은 취임하자마자 알파벳의 지분을 무려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알파벳의 대규모 자금 조달에 참여하면서 단숨에 버크셔 포트폴리오 상위 5대 종목으로 밀어넣었죠. 반면 같은 시기 매크로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기존에 들고 있던 알파벳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월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가진 대가들조차 동일한 AI 기술 기업을 두고 한쪽은 인프라의 핵심 수혜주라는 시나리오에 베팅했고 다른 한쪽은 단기 기대감이 과도하다라는 리스크 시나리오에 건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절대적인 정답은 없으며 대가들 역시 종목을 맞히는 싸움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설정한 시나리오의 확률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인물은 퍼싱 스퀘어를 이끄는 월가의 거물 투자자 빌 에크먼입니다. 이번 분기 그의 장부를 보면 대중의 예측을 비트는 움직임 하나가 나옵니다. 기존에 펀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알파벳 지분의 95%를 과감히 정리한 것이죠.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AI 섹터에서 자금을 빼는 것이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 자금의 이동 경로를 보면 철저한 가치평가 기준의 리밸런싱에 가깝습니다. 빌 에이커먼은 알파벳을 매도한 자금을 그대로 들고 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새로 대거 편입시켰습니다. 연초에 알파벳 주가는 기술적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이후 일시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지배력과 오픈 AI 지분 가치가 시장에서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AI라는 거대한 판 자체는 유지하되 그 안에서 조금 더 가격 매력도가 높은 자산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확률적 대응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버크셔 해서의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신임 CEO 그레그 에이블은 이번 분기에 도미노 피자나 폴 코퍼레이션처럼 기존 투자 매니저들이 사두었던 자잘한 중소형 종목들을 대거 정리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29개 안팎으로 압축하면서 대대적인 청소를 감행한 것이죠. 동시에 현금과 단기 국제성 자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74억 달러까지 채워 넣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핵심 행보는 테크 주식인 구글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미국의 대형 주택 건설 회사를 인수하며 전통적인 실물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섞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상반된 자산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포트폴리오 전체를 한,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해지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시장을 계속 주도하는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구글에서 성과가 나고, 반대로 기대감이 지연되거나 고령화, 인플레이션 같은 매크로 압력으로 실물 경기가 부각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단단한 기초 수요를 가진 부동산 실물 자산이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대가들의 13F 장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질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완벽하게 맞히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둔 채 가치에 따라 자금을 이동시키고 리스크가 상충하는 자산군들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서로 맞물리게 설계해두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대가들이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산군의 균형을 잡는지 그 프레임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흐름들을 토대로 내 계좌의 성과를 시장 지수라는 객관적인 기준선 위에 올려두고 냉정하게 점검해보는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실제로 이번 장세에서 나스닥이 35% 가까이 오르고 코스피의 특정 인프라 종목들은 3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단일 종목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번 그런 주도주를 하나를 완벽하게 골라내서 전액 베팅하기란 근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대가들의 프레임에서도 바로 이 한계를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내 실력과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앞서 소개드린 13F 보고서에서 나온 월가의 대형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투자를 평가할 땐 단순히 절대적으로 얼마를 벌었냐를 보지 않고 항상 시장 지수라는 객관적인 기준선 대비 초과 성과를 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1년간 나스닥처럼 35% 상승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코스피처럼 2배 이상 상승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자신의 투자 방법이나 구조에 무언가가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리하게 다른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먼저 시장 지수의 지분을 기본적으로 늘려두고 내가 확실히 이해하는 개별 종목을 서서히 얹어가는 방향으로 구조를 잡는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13F 대가들이 현금 비중과 해치 포지션을 장부에 섞어 두었듯이 이 자산 배분 구조 안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실물 원자재를 함께 결합하는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전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 전력을 충당하는 방법은 천연가스가 독보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공사기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는 건설 기간이 2년 미만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인데요. 원전을 짓거나 거대 송전망을 깔려면 인허가와 건설에만 수년이 걸리는 반면, 이 짧은 공사 기간의 시간 차이를 메우기 위해 당장 현장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천연가스를 급격하게 흡수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이러한 자산 배분의 틀은 주식뿐만 아니라 자산군 전체로 나아가야 하고, 개개인의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밑바탕되어야 합니다. 평소 가계부나 편한 자산 관리 앱을 통해 매달의 지출 흐름을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없다면 댓글에 있는 현금 흐름표 양식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미국이냐 한국이냐를 이분법으로 고르기 전에 내 자산을 지키는 구조적인 프레임을 정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개인의 목표까지 성취하기를 빌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